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을 찾던 외국인 관광객이 단 1년 사이에 1200만 명이나 증발했습니다. 관광 수지 적자는 340억 달러.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을 정말로 뒤집어 놓은 건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발길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 행선지였습니다. 태평양 건너 지도 위에서는 손톱만 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 집무실에 올라간 직후 백악관은 그날 밤 바로 비상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관광 열풍이 거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그리고 그 거품을 터뜨릴 격침 전략을 가져와라. 기한은 단 열흘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격침 전략을 들고 돌아가야 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것을 들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상무부 국제관광청 부청장 캐서린 모건입니다. 나이는 51. 워싱턴 사람들은 저를 부청장이라는 직함 대신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거품 사냥꾼. 지난 20년 동안 17개 나라의 관광 거품을 제 손으로 터뜨렸으니까요. 제 보고서 한 장에 관광장관 2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는 한국이라는 거품을 잡으러 날아온 것이었죠. 정말이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야기는 서울에 도착하고 사흘째 되던 밤부터 시작해야겠군요. 그날 밤 저는 명동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실제로 걷는 거리에서 실제 소비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게 20년간 이어온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간판의 붉은 빛과 파란 빛이 뒤섞여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렸고 떡볶이 국물의 매콤한 냄새와 각 구운 붕어빵의 달큰한 냄새가 골목마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비는 활발하나 지속 가능성 의문. 전형적인 거품의 풍경.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리가 멈췄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방금까지 웃고 떠들며 걷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림잡아 3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백 명이 전부 동시에 하늘을 향해 핸드폰을 치켜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출국 전에 받은 안전 브리핑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나라는 휴전 중인 분단 국가다. 유사시에는 경보가 울리고 시민들은 즉시 대피한다. 그런데 지금 경보도 없이 수백 명이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드론일까? 미사일일까? 설마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걸까? 전쟁인가요? 저도 모르게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무작정 뛰었습니다. 하지만 세 걸음도 못 가서 구두굽이 보도블록 틈에 박혔고 저는 그대로 무릎을 찌우며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쓸리면서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밤에 정말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웅성거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와 하는 낮은 탄성,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찰칵, 찰칵 수백 개의 카메라 소리.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 한 분이 넘어진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달 좀 봐요. 내 평생 저렇게 큰 달은 처음이네. 고개를 들었습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 서울의 밤하늘 한가운데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가장 크게 뜬다던 보름달이었습니다. 도시의 그 화려한 불빛을 전부 무색하게 만들 만큼 크고 노랗고 낮게 뜬 달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멈춰서서 그 달을 찍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도, 교복 입은 학생도,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도, 배달 오토바이에서 내린 청년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두 손을 곧게 모으고 달을 향해 소원을 빌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소녀로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의 그 모습을 또 찍고 있었죠. 제 옆에서 사진을 찍던 젊은 여성이 넋이 나간 제 표정을 보더니 자기 핸드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 가득 노란 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이 떴잖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달이 떴다. 그래서 온거리가 멈췄다. 이걸 왜 다들 찍는 거죠? 제 물음에 그 여성은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한번 덜컹였습니다. 이유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라니까. 달 하나에 도시 전체가 멈추다니. 그리고 이 나라의 열풍이 거품이라는 제 확신은 그 밤에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감성으로 부풀린 풍선은 반드시 터진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이 열흘짜리 제 출장을 완전히 폭파해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폭파라는 단어가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요. 시간을 2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근처의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과 성조기, 그리고 20명 가까운 관료들. 그 상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악관 통상정책 보좌관, 더글러스 헤인즈. 58배 나이에 은백색 머리를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넘긴 남자였습니다. 손목에 커프스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고 웃을 때 입꼬리 한쪽만 올라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그 반쪽짜리 미소를 마주하고도 다음 날 무사했던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시작부터 살벌했습니다. 헤인즈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그래프 2개가 떴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미국행 관광객 수치, 그리고 그 옆에서 수직으로 치솟는 한국행 수치.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이 그래프를 보셨습니다. 헤인즈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지. 세계의 수도인 우리 미국을 두고 사람들이 왜 저 작은 나라로 몰려가느냐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테이블 끝에서 젊은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닐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입사 3년 차에 데이터 하나는 귀신같이 읽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보좌관님, 저희 팀 분석으로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의 재방문 의사가 62%입니다. 이런 수치는 전례가 없습니다. 마케팅 거품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헤인즈가 들고 있던 보고서 뭉치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지며 닐슨의 커피잔을 쳤고 갈색 커피가 그 청년의 흰 셔츠에 그대로 튀었습니다. 숫자에 애국심이 없군. 헤인즈는 커피를 닦는 닐슨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다음 주부터 이 건물에 나올 필요 없네. 통계는 재능이 아니라 충성으로 읽는 거야. 20명 가까운 관료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얼룩진 셔츠 차림으로 짐을 싸서 나가는 닐슨의 뒷모습을 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워싱턴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헤인즈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캐서린 모건 부청장. 네, 보좌관님. 27의 거품 사냥꾼 소리를 듣던 그 감각, 아직 살아있나 모르겠군. 나이가 감각을 잡아먹는 법이라서 말이야.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 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제 감각은 제 보고서가 증명할 겁니다. 좋아. 기회를 주지. 커리어의 마지막을 애국으로 장식할 기회를 말이야. 헤인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커를 들어 큼직하게 6글자를 적었습니다. 볼 게 없는 나라. 이게 자네가 열흘 뒤에 대통령께 제출할 보고서의 제목이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자네는 서울로 날아가서 이 제목 밑에 채워 넣을 근거만 수집해 오면 되는 거지. 보좌관님,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라는 말씀은. 캐서린.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반쪽짜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닐슨 자리. 아직 안 치웠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속으로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결론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이랬습니다. 첫째, 한국 열풍은 아이돌 산업과 SNS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신기루다.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둘째,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감정 없는 일벌레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나라에 여행자가 마음을 빼앗길 리 없습니다. 셋째, 한국은 오래된 것을 전부 부수고 새로 짓는 나라다. 낭만이 자랄 흙 자체가 없는 땅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거품이 꺼진 땅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오하이오의 철강 마을입니다. 용광로가 꺼지던 해에 마을도 함께 꺼졌고 지금 그곳은 지도에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제가 10년 가까이 목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직은요. 출국 게이트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헤인즈였습니다. 문자는 짧았습니다. 열흘. 제목은 기억하지? 저는 답장 대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사냥을 하러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거품을 잡는 제 방식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절대 보지 않는 것. 의전 차량과 5성급 호텔과 브리핑룸에는 거품에 화장한 얼굴만 있습니다. 민낯은 언제나 보통 여행자의 동선 위에 있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분을 숨기고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숙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북촌 골목의 낡은 한옥. 방이 3개뿐인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평점은 만점에 가까웠고 외국인 후기가 4,000개를 넘겼습니다. 가격은 주변 호텔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점 조작, 후기 동원, 거품 경제의 교과서적인 증상. 저는 근거 수집 한번 사례로 삼기 위해 일부러 그 집을 예약했습니다. 숙소의 이름은 달빛채였습니다. 좁은 골목 끝의 나무 대문 앞에 선 것은 도착 첫날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종종거리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는 자그마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꽃무늬 스웨터의 허리는 조금 굽으셨지만 두 눈은 초승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셨습니다. 대신 제 캐리어 손잡이를 뺐듯이 잡아 끌고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가셨죠.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60년 된 나무라고 하더군요. 가지 끝에 매달린 주홍색 감들이 달빛을 받아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안채에서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24쯤 되었을까요? 할머니의 손녀 지우였습니다. 이 집의 예약과 안내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요. 밤바람이 차니까 아랫목에 이불 하나 더 들이시래요. 방은 작았지만 바닥이 절절 끓었습니다. 문틈으로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서거기는 소리가 들렸고 부엌 쪽에서 보리차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쟁반에 따뜻한 보리차와 곶감 2개를 담아 들이밀고는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참 하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나가셨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잘 자라고요.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평점 관리용 과잉 친절. 원가는 보리차 한 잔과 곶감 2개. 투자 대비 효율적인 조작 사례. 지금 다시 읽으면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문장이지만 그날 밤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정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낮아 가장자리가 살짝 뭉개진 꽃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꽃잎 위에는 금색으로 반짝이는 글씨가 박혀 있었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꽃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 그림이 붙어 있었고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옮겨 적으셨는지 알 수 없는 시 한 구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피싱 문자입니다. 관광객을 노리는 신종사기. 무심코 누르는 순간 계좌가 털리는 그런 수법이죠. 저는 수첩에 근거 수집 2번, 관광객 대상 사기 실태라고 메모하며 곧장 번호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지우와 마주쳤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이상한 사진 못 받으셨어요? 반짝이 글씨가 있는 꽃 사진이요. 받았어요. 사기 문자는 어느 나라에나 있군요. 지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웃더니 눈가에 맺힌 눈물까지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그거 저희 할머니가 보내신 거예요. 어제 체크인하실 때 연락처 적으셨잖아요. 할머니가 대체 왜 이런 걸 보내시죠? 할머니는 매일 보내세요. 아침 7시에 빠짐없이요. 저한테도 오고
골목 반찬 가게 아주머니한테도 가고 3년 전에 묵었던 프랑스 손님한테도 아직 가요. 3년 전에 다녀간 손님한테 아직도.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일을 매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 이유를 캐묻기도 전에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습니다. 워싱턴, 헤인즈였습니다. 아흘의 남았군, 캐서린. 그런데 지금 노인네 민박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거품은 호텔 로비와 면세점에서 터지는 거야. 현장 표본을 수집하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관광객 대상 스팸 사례도 확보했습니다. 반짝이 글씨가 박힌 꽃 사진인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반짝이 꽃 사진이라. 완벽하군. 그 나라의 수준이 딱 그 사진이야. 촌스럽고 조악하고 철진한 감성. 그거 보고서 표지에 박아 넣지. 볼 게 없는 나라라는 제목 밑에 말이야.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시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그 꽃 사진을 한 번 더 열어보았습니다. 촌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조악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단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열흘이 지나기도 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바로 이 사진 한 장 앞에서 무너져 울게 됩니다. 반짝이 글씨를 비웃던 그 남자는 워싱턴에서 자기 책상이 통째로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게 되고요. 보고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이래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지우에게 하루 통역을 제안했습니다. 일당은 넉넉하게 쳐주겠다고 했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밤에 달소동을 파헤쳐서 집단 감성 소비라는 항목에 증거로 박아 넣는 것. 지우는 흔쾌히 운동화 끈을 묶으며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오늘 하루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보셔야 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새벽부터 문을 여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좌판 위에 갓 들어온 생선들이 은빛으로 번쩍였고 어디선가 참기름 냄새와 어묵 국물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생선 가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달 보셨느냐고요. 아주머니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웃더니 앞치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늘 사진이 수백 장이었습니다. 새벽 하늘, 노을, 구름, 그리고 어젯밤의 그 달까지. 새벽 4시에 나와서 좌판 펴다 보면 하늘이 맨날 달라. 이쁘다 싶으면 찍어서 부산 사는 언니한테 보내지. 언니도 새벽 장사라 그 시간에 깨 있거든. 왜 보내시는 거죠? 아주머니는 세상에 그런 질문이 어디 있느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생선 한 마리를 신문지에 싸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지. 수첩에 적으려던 펜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본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니까요. 저는 표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빌딩가로 갔습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커피를 들고 쏟아져 나오는 거리였죠. 저는 박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를 붙잡고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역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에 하늘 사진이 200장이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야근 끝나고 새벽에 나오면 가끔 하늘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찍죠. 누구한테 보내십니까? 안 해요. 그 시간엔 자고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라고요. 당신 자는 동안 하늘이 이랬다고. 왜 그런 걸 보내시는 거죠? 박 과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금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다가 문득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들여다본 그 수백 장의 사진들. 그 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찍은 사진이 거의 없었어요. 달만 있고 노을만 있고 아무도 없는 골목길만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에서 사진이란 내가 어디에 갔고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의 사진에는 정작 찍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우 씨,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다들 자기는 안 찍죠? 지우는 별걸 다 묻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요. 나 여기 왔다, 가 아니라 이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그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사진의 주인공은 찍은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인 거죠.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저는 그 문장을 적어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소비를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분석 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처음 보는 무언가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골목에서 저는 아침부터 목에 걸려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매일 그 꽃 사진을 보내시는 거죠? 3년 전에 다녀간 손님한테까지요. 지우가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담장 위로 고개를 내민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영어를 못 하시잖아요.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녀간 사람들이 자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꽃으로 인사하시는 거예요. 잘 지내느냐고. 밥은 먹고 다니느냐고. 할머니한테는 그 촌스러운 꽃 사진이 안부 편지예요. 목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날 밤에 적어놓은 문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평점 관리용 과잉 친절. 투자 대비 효율적인 조작. 지워야 하나. 펜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지우지 못하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 문장을 지우는 순간 제 보고서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헤인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래. 표지에 쓸 조롱거리는 확보했겠지. 저는 답장창을 열어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확보했습니다. 라는 5글자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저는 제 논리를 뿌리째 흔드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일본인을요. 새벽 5시. 저는 낙산 성곽길에 올랐습니다. 명분은 관광 인프라 점검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접근성과 안전성 부실을 확인해서 보고서에 넣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성곽길에 올라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서서히 꺼지고 그 위로 새벽의 푸른 기운이 물처럼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 위에 삼각대를 편 노신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이른 가까워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목에는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씩 걸려 있었죠. 그는 제 발소리에 돌아보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광 오셨습니까? 서툴지만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치다 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67, 도쿄에서 40년을 일한 다큐멘터리 사진가라고 했습니다. 일본분이 여기는 어쩐 일이시죠?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10년째 계절마다 옵니다. 10번의 봄과 10번의 겨울을 이 나라에서 찍었죠. 10년째라니. 저는 직업적인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도쿄의 전문 사진가가 10년 동안 계절마다 찾아오는 나라. 이건 데이터였습니다. 실례지만 도대체 이 나라에 무엇을 찍으시는 겁니까? 우치다는 잠시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라지는 순간을 찍습니다. 벚꽃은 만개하고 일주일이면 집니다. 첫눈은 3시간이면 녹습니다. 노을은 4분이면 무너지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마다 일제히 멈춥니다. 도쿄에서는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달이 뜨면 도시가 멈춥니다. 저는 그 순간을 찍으러 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에도 벚꽃이 있고 눈이 오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우치다는 카메라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0년 전까지 저도 도쿄 사람들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은 볼 게 없는 나라라고요. 사흘 일정으로 처음 왔을 때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갑자기 거리의 사람들이 전부 멈춰서 하늘을 보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도시 하나가 같은 것을 올려다보는 장면을 봤습니다. 40년 동안 카메라를 들었지만 그런 피사체는 처음이었습니다. 심장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장면을 저는 바로 며칠 전에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쿄에 돌아가 전시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인이 하늘을 보는 시간. 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방명록에 어느 관객이 이렇게 적었더군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늘을 안 보게 됐을까? 그건 그냥 감성 마케팅에 길들여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방어선을 꺼냈습니다. 우치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케팅은 사람을 지갑 앞에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 앞에 서죠. 40년을 찍었으면 지갑과 하늘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치다가 문득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실례지만 부인, 혹시 며칠 전 밤에 명동에서 넘어지신 분 아니십니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찍었습니다.
그가 카메라 액정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보도블록에 주저앉은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손을 내밀고 있는 백발의 어르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화면이 꽉 차도록 노랗고 거대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달을 찍던 밤에 이분 많은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 장 때문에 10년째 이 나라에 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품의 증거를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밤에 경쟁국의 사진과는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헤인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보좌관님, 현장 수치가 결론과 다르게 나옵니다. 재방문 의사, 체류 만족도, 전부 거품 패턴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본인 전문가까지 10년째. 캐서린, 헤인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반쪽짜리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했나? 근거를 달라고 했지. 데이터가 말을 안 들으면 데이터를 바꾸면 돼. 숫자 마사지는 자네 전공 아니었나? 그건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니라 편집이라고 하지.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설마 자네도 그 달 타령에 물든 건 아니겠지? 그 나이대엔 감성이 위험하다던데 말이야. 모욕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만약에 거품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의 침묵 뒤에 헤인즈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거품이 되는 거지. 엿새 남았어.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일본인이 인정하고 숫자가 배신하고 제 논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균열은 그날 밤에 시작됐습니다. 독일인들의 카메라와 낡은 앨범 한 권에서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니 마당 평상에 낯선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송용 카메라와 조명이었습니다. 건넌방 손님들이에요. 독일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인데 3주째 묵고 계세요. 지우가 보리차를 내오며 소개해준 남자는 마르쿠스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50 중반의 덩치 큰 남자였는데 40개국을 돌며 다큐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주제를 묻자 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한반도 지도 위로 분홍색 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픽이었습니다. 벚꽃 개화 지도입니다. 남쪽 섬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 개화선이 하루에 20km씩 북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꽃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온 국민이 이 선을 스포츠 중계처럼 추적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피었대. 이번 주말이 절정이래. 그러다 주말에 비 예보가 뜨면 나라 전체가 탄식합니다. 과장이 심하시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저녁, 이 나라의 메신저에는 눈 온다. 라는 세 글자가 수천만 건 오갑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재난경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부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은 세 글자를 보내는 나라. 40개국을 찍었지만 계절을 국가 전체가 동시에 함께 겪는 나라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도대체 왜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 물음에 마르쿠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3주째 그 답을 찾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답이 카메라 밖에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답은 그날 밤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밤 10시쯤 비가 그치고 마루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낡은 앨범을 넘기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옆자리를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지우가 찻잔을 들고 와 통역으로 앉았습니다. 앨범의 첫 장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젊은, 그러나 분명히 할머니인 여자와 키가 큰 남자가 바로 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이 집을 지으신 분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달빛채라는 이름도 할아버지가 지으셨대요. 할머니한테 달 보여드리려고 마당을 일부러 이렇게 넓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평생 이 마루에서 달을 보셨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손끝으로 쓸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좋은 건 나눠야지. 그 양반이랑 평생 그랬대요. 할아버지 가시고 나서 나눌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꽃 사진을 보내기 시작하셨대요. 오는 손님들이 다 내 식구다
하시면서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침 7시에 그 촌스러운 꽃사진. 그것은 마케팅도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좋은 것을 나눠온 사람이 나눌 사람을 잃고 나서 찾아낸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앨범을 한 장 더 넘기셨습니다. 초가지붕이 이어진 골목,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 운동장에서 만세를 부르는 아이들. 할머니의 손가락이 그중 한 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내가 나고 자란 동네야. 지금은 없어. 저기 큰 아파트 단지 있잖아. 그 자리야. 없다는 말을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초가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생 안에서 전기불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파트로 이사하고 스마트폰을 배우셨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는 시대까지 오신 거죠. 다른 나라 같으면 몇 세대에 걸쳐 겪을 변화를 이 나라 어르신들은 한 인생에 전부 겪으신 거예요. 마르쿠스가 어느새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보탰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믿기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가 이 나라 최초의 재건축 대상이 됐습니다. 미래의 상징이 한 세대가 늙기도 전에 과거의 유물이 되어 사라진 겁니다. 어릴 때 살던 동네가 통째로 사라지는 경험을 이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을 찍는 건 볼 게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벚꽃은 일주일, 첫눈은 3시간, 노을은 4분, 그리고 나고 자란 동네는 한 세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이 나라 사람들은 온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찍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갖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생각났다고. 그건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볼 게 없는 나라, 라는 보고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노려보다가 저는 워싱턴의 제 아파트 서랍을 떠올렸습니다. 그 서랍 안에 10년 가까이 뜯지 않은 편지 9통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워싱턴의 그 남자가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마감 날 전 아침 헤인즈의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게 더 불길했습니다. 캐서린, 자네 법인카드 내역을 봤어. 노인네 한옥에 열흘째 묵고 있더군. 5성급 호텔 놔두고 말이야. 부청장이 민박집정에 절어서 보고서를 말아먹는 그림. 아주 훌륭해. 그 숙소는 위장 실사용입니다. 관광객의 실제 동선을. 그래서 말인데 그가 제 말을 자르고 서류 한 장을 카메라 앞에 흔들었습니다. 그 한옥 보고서에 넣어. 바가지 요금, 평점 조작, 위생 미달 사례로 말이야. 사진은 최대한 낡고 지저분하게 찍고 그 노인네 얼굴도 하나 박아. 캡션은 조작된 미소, 이걸로 하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좌관님, 그 집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후기 4,000개가 전부 진심이고. 캐서린, 사실이 뭐가 중요한가? 헤인즈는 지루하다는 듯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건 사실이 아니라 사유야. 한국행 비행기를 끊으려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접게 만들 사유. 착한 할머니 이야기로는 아무도 접지 않아. 바가지 씌우는 노인네 이야기라면 접지 못합니다. 제 입에서 그 세 글자가 나온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화면 속 헤인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흥미롭군. 닐슨이 요즘 뭐 하는지 아나? 마트 야간 창고에서 박스를 나른다더군. 3년차 분석관의 말로 치고는 나쁘지 않아. 그런데 20년차 부청장의 말로는 어떨 것 같나? 자네 연금 서류가 지금 내 책상 위에 있어. 나흘 뒤 보고서에 그 한옥이 없으면 다음 정리 명단에는 자네 이름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웃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 그 반짝이 꽃 사진은 꼭 표지에 넣게. 볼 게 없는 나라의 수준을 한 장으로 요약해주는 걸작이니까. 촌스러운 꽃에 반짝이 글씨라니 대통령께서 배꼽을 잡으실 거야. 통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검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에는 보고서 파일이 열려 있었고 커서가 제목 아래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는 털어놓아야겠습니다. 제가 왜 그 밤에 무너졌는지를요. 제 고향은 오하이오의 철강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용광로가 돌아가던 시절, 그 동네는 새벽에도 붉게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용광로 앞에서 일하셨고, 공장이 문을 닫고 몇 해 뒤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친구들이 하나씩 마을을 떠나고 학교가 폐교되고, 저는 그 사라짐이 지긋지긋해서 도망치듯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던 날, 어머니와 크게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에 남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느냐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긴 이제 볼 게 없는 동네야. 사라지는 것들 붙잡고 살지 마. 볼 게 없는. 그 6글자를 저는 헤인즈보다 먼저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제 어머니에게요. 그 뒤로 10년 가까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해마다 제 생일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9통. 저는 한 통도 뜯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한 채 서랍에 넣어두기만 했죠. 뜯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요. 거품 사냥꾼. 사라질 것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사람. 워싱턴은 그런 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야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사라지는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새벽 2시가 넘도록 방에 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오르는 흰죽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잘게 찢은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바닥에 상을 놓으시고는 제 등을 2번 천천히 토닥이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밥부터 먹어. 통역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배운 말이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요. 밥은 먹고 다니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흰죽에서 올라온 김이 안경을 뿌옇게 흐렸습니다. 한술을 뜨는데 눈물이 뚝쭉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는 저를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친 하늘 사이로 달이 나와 있었고 감나무 잎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실적도 직함도 없는 그냥 밥을 굶고 다니는 딸처럼 대해준 것은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 파일을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밤새 생각했습니다. 서랍 속 9통의 편지를, 그리고 볼 게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제 어머니의 얼굴을요. 마감까지 나흘. 워싱턴에서는 대통령이 기다리고 헤인즈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르쿠스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세기 전에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된 섬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섬이 이 모든 이야기의 답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였습니다. 해에 질 무렵이었습니다. 강물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고 강 한가운데에 짙은 초록의 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새들이 구름처럼 그 위를 맴돌고 있었죠. 저 섬이 뭐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잘 보존된 생태 공원 같군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반세기도 더 전에 저 섬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배를 만들고 고기를 잡던 마을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한창 도시를 키우던 시절, 강 건너에 새 도심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저 섬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터뜨렸습니다. 섬에서 나온 돌과 자갈은 새 도심의 제방을 쌓는 재료가 됐고요. 섬을 폭파했다고요? 네, 지도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그런데 캐서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마르쿠스가 섬을 가리켰습니다. 강이 섬을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에서 흙과 모래를 실어 날라 폭파되고 남은 자리에 다시 쌓은 겁니다. 갈대가 자라고 버드나무가 서고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살아난 저 섬은 지금 폭파되기 전보다 6배나 커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습지가 됐죠. 인간이 없앤 섬을 이 나라의 강은 반세기 동안 아무 말 없이 되돌려 놓고 있었던 겁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진 것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6배가 되어서요. 저는 3주 동안 이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순간에 매달리는지 답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섬 앞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라짐을 누구보다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라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달을 찍어보내는 거죠. 사라져도 사랑은 남으니까요.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니까요. 저는 평생 사라짐을 사망 선고로 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용광로가 꺼진 고향을 볼 게 없다고 선고했고 그 마을에 남은 어머니를 10년 가까이 지웠습니다. 사라질 것들을 찾아내 도장을 찍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죠. 거품 사냥꾼. 그 이름이 그날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저에게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폭파된 섬이 6배로 돌아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달빛에 방바닥에 앉아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볼 게 없는 나라. 커서가 그 제목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체 선택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삭제 키를 눌렀습니다. 헤인즈의 얼굴이 떠올랐고 연금 서류가 떠올랐고 닐슨의 얼룩진 셔츠가 떠올랐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세 문장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을 새웠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의 하늘 200장을 썼고 혼자 보기 아까워서요. 나던 박 과장을 썼고 우치다의 10년과 마르쿠스의 40개국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7시 전 세계로 날아가는 한 통의 꽃사진을 썼습니다. 새해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볼 게 없다던 나라에서 나는 가장 많은 것을 보았다. 출국 전날 밤 저는 마루에서 할머니와 지우 앞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이 집을 어떻게 쓰라는 지시를 받았는지까지요. 통역을 하던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혼이 날 각오를 했습니다. 뚜덕겨놔도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 손에 곶감 봉지를 쥐어주시며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쓸 거야? 본대로요. 전부 본대로 쓸 겁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초승달 같은 눈으로요. 그리고 제 등을 2번 토닥이셨습니다. 처음 만난 밤과 똑같이요. 지우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워싱턴이었습니다. 결론을 배신당한 남자가 칼을 들고 기다리는 곳이요. 브리핑룸에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요들, 참모들, 그리고 맨 앞줄에 대통령까지요. 헤인즈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제 보고서 표지를 미리 보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반짝이 글씨가 박힌 그 촌스러운 꽃사진이 표지에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모건 부청장이 볼 게 없는 나라의 실체를 보고하겠습니다. 표지부터 아주 볼만하실 겁니다. 스크린에 꽃사진이 떴습니다. 분홍꽃잎, 금색 반짝이 글씨, 나비와 커피잔. 예상대로 장내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헤인즈는 그 웃음을 지휘하듯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반쪽짜리 미소로요. 저는 웃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웃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사기 문자인 줄 알고 차단하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진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70세 할머니가 전 세계에서 다녀간 손님들에게 매일 아침 7시에 보내는 안부 편지입니다. 잘 지내느냐고, 밥은 먹고 다니느냐고.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격침할 거품을 찾으러 갔습니다. 열흘 동안 찾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침 전략은 없습니다. 격침할 거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인즈의 얼굴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이 뜨자 멈춘 도시를 보고했고 사진에 사람이 없는 이유를 보고했고 하루 20km씩 북상하는 개화선과 첫눈이 내리면 수천만 번 오가는 세 글자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폭파되고도 6배로 돌아온 섬을 보고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순간을 찍는 이유는 볼 게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라짐 앞에서 냉소하는 대신 나누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와야 할 것은 관광 전략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맨 앞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보고서 오늘 밤 전부 읽겠소. 대통령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헤인즈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보좌관,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를 시켰다는 게 사실인가?
제 보고서 부록에는 헤인즈와의 통화 기록이 전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바꾸라던 지시도, 할머니의 얼굴에 조작된 미소라는 설명을 붙이라던 지시도요. 감찰이 시작되는 데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헤인즈는 마지막까지 자기 입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잘못 보좌했다. 실무진이 과잉 충성을 했다. 그 말만 반복하다가 어느 아침 조용히 백악관에서 책상을 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캐서린, 그 보고서 말이야. 원래 내 기획이었다고 한마디만 해주게. 저는 잠깐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 사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끊었습니다. 참고로 새로 꾸려진 관광협력단의 수석, 분석관 자리에는 마트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던 닐슨이 돌아와 앉았습니다. 보고서는 언론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900만 명이 읽었습니다. 표지의 그 꽃 사진 아래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이런 걸 보내신다. 촌스럽다고 답장도 안 했는데 오늘은 전화를 드려야겠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9통의 편지를 10년 만에 처음으로 뜯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엔 아직 볼 게 많단다. 내가 두고 간 것들이 다 여기 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달빛에 마당에 감나무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고 그 아래에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 온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도 그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했습니다. 창밖에 눈을 찍고 10년 동안 누르지 못했던 번호를 눌러 전송했습니다. 엄마, 눈이 와요. 1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네, 한국인은 정말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냉정한 관료 하나를 달 한 번 보게 하고 꽃사진 한 장 보내게 하더니 끝내 10년 끊긴 모녀를 세 글자로 다시 이어놓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저는 오하이오로 갑니다. 10년 만에 어머니의 밥상 앞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어머니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를 탈 겁니다. 벚꽃이 하루 20km씩 북상한다는 그 나라에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루가 하나 있거든요. 그 마루의 주인 할머니에게 어머니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말은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그 두 분은 아마 꽃사진으로 대화하실 테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을 격침하러 왔다가 한국의 마음을 빼앗긴 미국 부청장 캐서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매일 아침 꽃사진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실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은 나눌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